우리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운동, 독서, 공부, 다이어트 이런 것들의 최대적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분명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이런 것처럼 투자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기고 다짐을 해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격의 오르내림에 1년을 투자해도 3년을 투자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 근데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자산들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호재 뉴스들이 쏟아지고 투자자들이 신나서 웃고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자산만 제자리에서 그대로 있다고 느껴지면 이제부터 투자자들의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다이어트 해봐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그 시간에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자, 책 읽는다고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재밌는 영화나 넷플릭스나 보자, 장기 투자한답시고 남들이 익절할 때 참고 있고 하락할 때 계속 매수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고만고만한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본전 왔을 때 일단 팔고 현금 들고 있었으면 지금같이 하락했을 때 밑에서 더 많이 줍는 건데 내가 뭐에 홀려서 이 하락을 그냥 몸빵으로 다 막고 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무엇에 투자하든 이런 시나리오가 연출되는 구간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늘 같은 타이밍에 걱정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냐는 겁니다. 분명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고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걱정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심은 우리들의 삶의 기초 체력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특정한 방향을 결정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난다. 숙고와 결단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보도 셰퍼의 이 얘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진 우린 걱정이라는 걸 할 게 없습니다. 도전 목표를 정했어도 아직 그 길을 깊게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민거리나 걱정이 많지 않죠.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동기부여하고 존버하면 잘 될 거라고 믿으니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씩 생겨나고 그 두려움의 끝은 늘 이거죠. 근데 진짜 이게 맞을까? 뭔가 좀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자신의 도전과 목표에 대한 근원적인 흔들림은 결국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 무력감은 우리들의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책에서 보도 셰퍼는 우리가 말하는 걱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히 가리키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한다.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걱정의 근원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걱정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내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서 걱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한다. 여러분, 저는 보도 셰퍼의 이 말들 중에 걱정은 문제처럼 해결해야 할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스스로가 창조해낸 허상이기에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라는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걱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우리의 뇌 활동을 멈추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인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걱정이 아닌 문제를 찾고, 만약 자신의 투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만약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위대한 투자 성과를 줄 것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대상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는지 체크하고 그게 맞다면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수익이 좋지 않다는 걱정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골 멘트로 나오는 고민거리는 또 이런 거죠. 차라리 그때 좀 팔 걸 그랬나? 그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멘트들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켓 타이밍은 그 누구도 2번 연속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테고, 만약 그런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하다가 한번 마켓 타이밍을 맞춰보려고 시도했다면 맞든 틀리든 장기 투자의 루틴과 원칙은 이미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확률적으로 낮은 액션을 못해서 아쉽다면서 후회하고 걱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책에서 멘탈의 연금술사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꼭 여유를 먼저 챙기자. 여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두려움은 쓰러뜨리기 좋은 상대였다. 태산같이 커졌다가도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이지 않은가. 그런 상대는 물리치기 어려운 난적이 아니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한다.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된다.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내가 키운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고 하나씩 써내려가면 여유와 빈틈이 생겨난다. 그 빈틈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종이 위에 떨어뜨린 두려움을 잘게 쪼개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얻게 된다. 결국 두려움은 용과 같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존하지 않는 용 말이다. 이 책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존재는 실체를 향해 하나씩 쪼개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아주 콩알만한 녀석 하나뿐인데 그걸 스스로 부풀리고 무섭게 표현하고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용으로 만들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용은 실존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거대해 보이는 괴물이 상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과 괴음 그리고 화염같이 내뿜는 불길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모두가 그 불안감을 점점 더 증폭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자신이 만들어낸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의 핵심을 마인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찾고 보유하면 뭐합니까?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생긴 굳은 믿음은 무서운 하락장과 특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횡보장이 지속되면 어느덧 눈 녹듯 다 모두 녹아버리고 바로 상상 속 동물을 소환해서 스스로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에 걱정과 불안이 커지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투자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걱정은 날리고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자산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는지, 투자의 판단을 내릴 때와 급변한 자산의 속성 변화가 있었는지, 더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저분한 모든 걸 하나씩 제자리로 옮겨놓고 정돈시키면서 깔끔하게 투자의 논리를 정배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그 상상 속의 괴물은 조용한 귀요미로 변하고 사라지고, 이 행위를 계기로 우리들은 더욱더 강한 마인드셋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도 셰퍼는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용이 찾아온 순간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걱정했던 일들이 10%만 일어났더라도 당신의 삶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걱정하는 드라마틱한 비극들은 오직 당신의 뇌에서만 절정으로 치닫을 뿐이다. 걱정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번에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떠올려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에서 큰 데미지를 입었는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기가 불가능했을 테니까. 수습하느라 몹시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또 그만큼 그 경험에서 배운 것도 많았을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최소한 하나를 잃는 동시에 하나를 얻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잃을 때 여러 개를 새롭게 얻는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멈춤이다.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흐름을 통찰하는 것이다. 무작정 뭉뚱그려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 분해했다가
하나하나 다시 조립하는 여유와 태도를 갖는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들 것 같을 때는 잠시 멈춰라. 나무보다 숲을 보라.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의 용이 아니라 신과 우주가 두려움의 용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현재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이 무엇이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며 불안감과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분들께 그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서 우리 스스로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완벽히 되어 있었는지, 그 자산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시작했었는지, 이 세 가지 장기 투자의 필수 조건들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그 즉시 걱정을 날려버림으로써 우리들의 장기 투자 플랜을 다시 깔끔하게 정배열시키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투자해도 얻은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사실 3년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자산을 매집할 수 있었는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위한 매집의 과정에 매입 단가를 낮추는 매우 의미 있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장기 투자 동료분들이 지치지 않고 강한 마인드로 무장한 최정의 장기 투자 군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틈틈이 멘탈 부여잡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고 2030년이 됐을 때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2030년쯤 테슬라 한 주의 가격은, 테슬라 시총은 얼마나 될까요? 2030년에 강남 아파트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1.5억? 2억?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그럼 넌 비트 얼마까지 간다고 보는데? 테슬라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가격 예측은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이걸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그럼 넌 목표 주가도 없이 투자하는 거야? 완전 마구리구만. 그냥 무지성 추매하는 거야? 얘는 투자를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도대체 목표 주가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목표 주가 할까요? 목표 가격이니까 그 가격이 되면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부동산, 주식, 자동차, 원자재, 식료품 등 모든 재화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럼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유동성에 따라 그 땅의 가치, 그 기업의 가치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서 목표 주가에 오면 그럼 그 주식을, 그 부동산을 판다는 거죠. 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로 뭐 하실 겁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저평가되면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자신이 맞출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다른 곳으로 가시고요. 만약 그건 불가능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결국은 판돈을 갖고 만지작거리다가 또 다른 자산 찾아서 목표 주가 정하고 저평가라고 흥얼거리면서 매수하겠죠? 그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겠다는 건데,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인 피터 린치나 하워드 막스가 그들의 책에 남긴 이야기 중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신이 고객의 돈을 갖고 좋은 주식을 사서 목표 주가가 되면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사고, 또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팔고, 또 다른 걸 사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 평균을 넘는 수익을 냈다고 좋아라 했는데, 처음 샀다 팔았던 주식의 장기 보유 수익률이 자신이 계속 샀다 팔았다 했던 것보다 높다는 걸 알게 되고 멘붕이 왔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들보다 사팔사팔을 잘할까요? 결국 사팔사팔 할수록 거래소만 돈을 벌죠? 얼마 전 증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보유량으로는 문제가 없으신데요. 워낙 거래 횟수가 적으셔서 금리 우대가 이젠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처럼 담보대출이라도 좀 써서 돈이라도 좀 주는 사람은 몰라도 온전히 주식을 장기 보유만 하는 사람은 증권사 입장에선 벌어주는 돈이 없잖아요. 그냥 보유액이 많으면 잠재 우수고객인 거지 지금 당장 회전율을 높여서 거래 수수료를 주진 않으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투자 환경은 최대한 거래를 발생시키려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언론, 증권사, 전문가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어떻게든 일단 팔고 다른 거 또 사고 계속 추천하고 또 다른 거 추천하면서 자신의 예지력 강조하고 10개 추천해서 하나 맞으면 그거 강조하고 한 번은 내린다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오른다고 얘기해놓고 내리면 내가 내린다고 했지 않냐 그러고 오르면 내가 오를 수 있다고 했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직도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소중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계속 목표 주가, 목표 가격 잡고 차트에 짝대기 그거 가면서 저항선, 매물대 구름, 하방 지지선 이딴 얘기 듣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 10,000원의 가치를 미래에도 온전히 지금의 가치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산들에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순간순간 숫자로 표시되는 가격의 변화에 맞춰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몇 가지 자산들끼리 필요에 따라 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일 때만 가끔씩 매도해서 옮겨주는 거지. 경기를 판단하고 금리를 예측하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경우랑 같냐면요, 브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땅인 서울을 100만원 주고 운 좋게 샀단 말이죠. 그런데 게임 초반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2명이나 서울에 걸려서 200만원씩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 투자해서 400만원을 벌었으니까 400% 수익이라는 목표에 달성했다면서 서울을 파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서울을 왜 팝니까? 다른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걸렸으니까 이제 서울의 운이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서울은 많이 걸렸으니까 팔고 다른 땅을 사는 게 스마트한 건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행동이겠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잘 발견해서 꾸준히 매집해서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았는데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바로 브루마블 게임에서 서울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자산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충 몇 번 수익 땡기고 버릴 종목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표 주가라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해서 좋다고 하면서 팔면 결국 또 다른 자산 찾아 매수하고 또 목표 주가 정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래소에 수수료 두둑히 챙겨주고 정신없이 매매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원래 처음 보유했던 그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했거나 실수로 잘못 매수했던 자산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매집했던 좋은 자산이라면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주지 마시고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더인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님이 예전에 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트레이더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야에선 아주 선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을 매수했을 때 가장 극도로 공포감과 희열을 느끼는 구간은 바로 매수한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라고 합니다. 즉 사자마자 10% 수익, 10% 마이너스 또는 20% 수익, 20% 마이너스, 이 구간이 가장 짜릿하고 흥분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구간을 지나서 수익이 30%, 40%가 돼도 그 감흥이 10%, 20% 구간만 못하고 손실 역시 마이너스 20% 구간을 지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돼도 좌절감이 배가 되지 않고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투자자가 가장 극도로 긴장감을 느끼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가장 적게, 즉 최소로 경험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샀다 팔았다를 하면 어떨까요? 계속 이 극도의 긴장 구간인 10에서 20% 구간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한두 번은 성공해도 이 극도의 긴장감을 반복하면 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행동이에요. 당연히 이 행위를 반복하면 피로도가 쌓이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언젠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넘겨서 장기 투자로 한 종목이 100% 이상의 수익률, 즉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수도승의 상태와 같은 평정심을 갖게 되고 가격의 변동에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진행 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자산을 좀 더 많이 먹겠다고, 팔고 밑에서 사서 수량 늘리겠다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의 10에서 20% 구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서 최대한 빨리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드는 게 투자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언론도, 파월도, 금리도, 세력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계속 사팔사팔하면서 콩고물에 집착하는 자기 자신이 장기 투자의 최대 빌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오르면 정신 못 차리고 본색을 드러내는 자기 내면의 빌런을 잘 다스리면서 최대한 장기 투자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투자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을 세 자릿수로 만들어서 수도승의 마인드로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주면 그 외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 준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꽤 있는데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이 적은 이유를 아십니까? 대부분 부동산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데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위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건 이 현상을 설명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주식보다 훨씬 큰 돈을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동산에 훨씬 큰 돈을 투자했을까요? 부동산은 필수제니까,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안 그래도 비싼 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르니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위에 나열했던 이유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유로 부동산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했으니까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주식은 어떻습니까?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은 7,24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주식 투자자 가운데 56.3%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주식을 10억 이상 가진 투자자는 약 0.48%인 4만 4천 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서울 부동산 34평, 즉 국민평형 중위권 가격이 10억 원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장과 절반 이상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고 0.48%만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 중에서 어느 곳에서 확률적으로 부자가 더 많이 나오겠냐고요. 이건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 특성 다 빼고 그냥 확률적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개별 특수성, 레버리지 활용 유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부동산이 좋다, 주식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많은 조건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한 자산에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즉 얼마까지 믿고 태울 수 있는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대단하다고 떠들고 매일 떡상하는 그래프 보여주면 뭐예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사팔사팔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로 보유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쫄려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라면 그게 진짜 좋은 자산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산은 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언제든 마음 편하게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이어가든 거치식 개념으로 한 방에 큰 금액을 투자하든 자산의 규모를 점점 크게 늘려나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려갈 수 있는 자산이어야만 자신의 부의 해자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이 오르고 있어도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 없고 단기적 이벤트나 유동성빨로 오른다는 생각이 드는 자산은 자신의 소중한 자본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가 올랐니 많이 해도 그래서 번 수익으로 보면 수익금 자체는 얼마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과 조급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성에 안 차니까 더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서 메뚜기 떼처럼 이것저것 습격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매매 횟수를 빠르게 증가시켜서 더 빠르게 벌어보겠다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만, 제가 늘 현인들의 말씀과 매매 데이터로 설명드렸지만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레이딩의 수익률은 결국 평균에 회귀하고 그동안 쌓인 매매 수수료로 원금까지 줄어드는 마이너스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자산을 선택할 땐 소액만 투자할 자산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야, 이건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일단 소액만 넣어봐. 떡상할지 누가 아냐?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냥 난사한다고 생각하고 쫙 뿌려놔. 그 중에 하나 터지면 나머지 수익 다 커버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소액을 난사하면서 배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것보단 정확히 개별 자산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각 자산별 핵심이 뭐고 그 핵심 요소를 갖고 있는 최고의 투자 대상을 선별해서 그 변치 않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믿고 단기적 심리 변화와 유동성, 매크로 변수들을 다 무시한 채 시간으로 리스크를 녹여버리면서 계속 자신의 노동소득을 끊임없이 투여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는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산이고 이 큰 규모의 자산이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사업체, 기업, 담보물이 되는 선순환 구조까지 구축하는 게 진짜 투자자 그리고 투자를 넘어 사업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사업가 마인드로 먼 미래에 큰 규모의 사업체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자고 계속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명저 돈의 속성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투자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째, 그냥 100년 만에 온 기회라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싹 긁어서 남들 따라 들어가는 사람. 둘째, 겁없이 들어왔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살지도 모른 채 남들이 좋다고 하면 목돈을 덜컥 집어넣는 사람. 셋째,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음 달 대학 등록금이나 내년 결혼자금 같이 시간에 여유가 없는 돈이나 거의 대부분이 빌린 돈 또는 고배율로 선물 옵션 상품에 뛰어든 거라 돈의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한두 번 운 좋게 수익이 났더라도 횟수가 반복되면서 평균의 회기에 가면 점점 바닥에 내리꽂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대비적으로 이 책에서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의 접근 방식을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보세요. 우선 첫째,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금을 함께 모아서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 회사의 전략,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CEO의 자질, 회계장부와 연간 보고서의 내용 등을 마치 자신이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동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표현인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하는 거죠. 이게 투자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남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데 한 해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투자금 회수하고 기업 매각하려고 하는 사업가가 있겠습니까? 사업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를 누구보다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나 전문가 견해 듣고 자기 회사를 팔거나 그만두지 않잖아요.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도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에 맞춰서 떠나는 거지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 않는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투자금이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쭉 차지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배당이라는 식사까지 제공한다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고 있는 돈만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이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이 말씀하셨던 여윳돈으로 투자하라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표현했던 인생의 희노애락 비용이 모두 해결된 다음에 시작되는 투자가 진정한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린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조건들을 완성해야만 돌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큰 힘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싸게 살 때를 기다린다고 표현하면서 크게 성공할 회사가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서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도 사모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훌륭한 주식을 헐값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내용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투자의 접근 방식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자본금을 모아 동업한다는 사업가 마인드로 장기적 관점에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돈을 중심으로 매수해서 보유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서
경영자가 사업체의 규모를 키우듯 자신의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같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같은 가격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자산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고 누군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급히 올랐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결국 투자라는 건 우리가 사는 나머지 인생의 거의 올타임 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떤 관점을 갖고 투자에 임하는가, 이 투자 마인드셋이 투자의 전부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뭘 샀다 팔았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